소는 누가 키워? 머리마트.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진장입니다. 오늘은 중국 이야기 좀 합시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고 하죠. 자, 경제 보복 나름대로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길죠. 너무 오래 하는 거죠. 자, 까부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하는데 너무 오래 까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경제 대국이잖아요. 빅2라고 부르는데 경제 대국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빅2의 위치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동떨어진 행동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중국인이라면 이걸 쪽팔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빅2 정도의 위치라는 것을 자기들이 자랑을 할 것 같으면 그에 걸맞는 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잖아요.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죠. 이것은 참 중국인이라면 창피해야 하는 거예요. 중국인이라면.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요즘 이제 사드 때문에 경제 보복 이런 것들 너무 오래 하는 거, 치사전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얘들이 돈만 있구나, 졸부구나. 우리 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떼돈을 번 사람. 그런데 전혀 부자답지 않은, 그죠? 그런 사람들, 중국이 요즘 보면 딱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 하면요. 자, 사드 배치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중국이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유감 표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제스처.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어떤 경제적인 또 보복이라고 하면 뭐 이런 것도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뭔가 중국 입장에서 경고 차원에서.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간다는 거죠. 이 정도 오래 가고 특히 뭐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뭐 롯데유통 이런 뭐 영업 정지까지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중국의 경제 보복 때문에 가뜩이나 소비 절벽인데 중국의 이런 현상 때문에 맹동이 장사가 안 된다. 우리 한국의 관광이 큰 타격이 있겠다. 막 걱정들은 많은데 물론 당연히 이제 당장에 그 수치가 있으니까 걱정은 해야겠지만 경제가 인생하고 똑같아요. 언제 경제가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근데요, 좋았던 때도 많았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 언제 우리 인생이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좋았던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경제든 인생이든 좋았던 좋은 때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늘 숨을 쉬고 있으면서 이 산소의 고마움, 그죠?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현상들은 좋은 시간들은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위기, 나쁜 예상과 어긋나는 기대와 어긋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정상 속에는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고 좋았던 때도 있고 나빴던 때도 있고 이것들이 사이클이에요. 인생이 늘 그냥 돌고 도는 게 인생인 것처럼 경제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중국의 경제 보복에 계속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거 언젠가 해결되거든요. 늘 지나가리라. 언젠가 지나가요. 오히려 이때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돈은요, 좋을 때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일 때 벌어요. 그때 찬스가 나요. 위기일 때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저는 못된 중국도 길도 드리고 또 우리가 돈도 버는 일석이조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는 누가 키워? 뭐니 맞다 돈 파는 가게에서 키우죠. 뭐 소를 안 막혀줘서 못 키우지. 막혀줘 보세요. 예, 잘 키워드릴게. 자, 첫 번째. 자, 중국의 경제 보복이 과연 사드가 문제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드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중국이 기분 나쁠 수는 있죠. 사드의 사정거리가 중국을 향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 나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요. 아니, 뭐 미국의 핵은 뭐 이렇게 사정거래하는 중국이 없나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이유가 되진 않아요.
또 그 정도가 어떤 정치적인 나름대로 제초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가 지금 너무 심하고 너무 건방진 거죠. 명백하게. 그리고 이 중국이 이제 빅2면 세계적인 질서, 세계적인 이런 어떤 협약 이런 것에도 적어도 위배되지는 말아야죠. 그 정도가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을 제한한다는 것은 세계 무역기구 WTO 규정에도 정확하게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해야 되고 해야 될 문제죠. 물론 당연히 WTO에 제소를 하면 이제 일종의 이제 재판이니까 나름대로 어떤 결론이 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우리의 피해가 계속 커지니까 문제지만 이것도 동시에 이제 해야겠죠. 어쨌든 중국의 경제보복 사드, 이게 사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 저는 중국이 한국을 진짜 만만하게 본다. 진짜 만만하게 보는 이 문제, 형편없이 만만하게 본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문제라는 거죠.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볼게요. 중국이 이런 경제 보복은 사실 얘들은 상습법이에요. 옛날에 2009년도 남중국해 영토 갈등이 있었어요. 자, 필리핀, 뭐 대만, 그러니까 필리핀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이 같이 이제 국경, 이제 바다를 같이 접하고 있잖아요. 접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바다에 있는 그 섬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그죠?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필리핀하고 이런 남중국해 이제 영토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2009년도에 중국이 필리핀의 바나나 수입을 금지해 버렸어요. 필리핀 바나나를 중국에 많이 수출했는데 그걸 금지했다는 거죠. 또 필리핀으로 관광 가는 중국인 관광을 금지해 버렸어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것을 2009년도에 했었고요. 또 노르웨이에서도 2010년도에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 샤오보가 있는데 이 류 샤오보 중국을 말하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반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뒤로 이런 책이 나온 건데 이런 류 샤오보 반체제 인사에게 노벨 평화상을 줬다고 바로 노르웨이산 연어를 수입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노르웨이산 연어의 중국 점유율이 90%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노벨 평화상을 줬다고 이렇게 노르웨이산 연어를 수입을 그냥 중단해버린 나라가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아까 이제 필리핀이나 또 대만, 이렇게 일본, 이런 중국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다를 서로 이제 같이 이렇게 공유되는 바다들이 있다 보니까 2012년도에 일본 센카쿠 열도 이걸 이제 국유화하니까 이것에 반발해가지고 일본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희귀 히토류, 일본 전자제품 일본 전자제품의 강국이잖아요. 이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히토류, 이 히토류의 수출을 전면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히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바로 중국이에요. 그 중국의 히토류를 일본의 가전제품, 전자제품에 이제 원료로 들어갔었는데, 부품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일본 시장의 90% 이상이 중국의 히토류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수출을 중단해버리니까 말 그대로 일본의 전자제품 생산이 그냥 중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게 어떤 난리 났겠죠. 몽골은 아주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6.25 전쟁, 그 정도 될 정도의 이게 경제 체력이 아주 약한 나라인데, 이 몽골이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티벳하고 중국은 늘 어르렁거려요. 이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몽골이 방문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경제 차관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몽골은 경제 원조를 받아야 될 정도로 어떤 경제적인 체력이 약한 나라인데, 그러면 이게 경제 차관 원조는 뭡니까? 상당히 인도주의적인 거죠. 인도주의적이었던 그런 것조차도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행위를 했다고 경제 차관, 그 인도주의적인 차관조차도 제공을 중단했던 나라가 바로 몽골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애들의 이 경제 보복은 이게 그냥 그냥 진짜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상습법이네. 어린애들. 이걸 성숙했다고 결코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숙했다고 볼 필요 없다. 당연히
이러한 중국의 모든 경제 보복들은 국제 규약에도 위배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못된 짓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2017년 지금 한국에 똑같은 일을 얘들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못된 버릇을 좀 고쳐야 되지, 때려잡아야 되지 않을까? 누가? 한국이. 문제는 그래서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이 어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2016년도 지난해 보면 한국의 수출 가운데 중국 수출이 무려 4분의 1. 한국의 수출액 가운데 4분의 1이 중국 수출이에요. 금액으로는 1224억 달러. 굉장하죠. 그죠? 또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수입 랭킹, 한국이 물건을 사들이는 1번 첫 번째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죠. 그래서 이런 게 한국과 중국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팔고 중국 물건을 이렇게 수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지차가 나오는데 수출 흑자 규모 374억 달러로 무역 상대국 가운데 수출 흑자 제일 흑자를 많이 기록한 나라가 또한 중국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한국의 중국 수출 관련 또는 이런 이렇게 수출 흑자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인데 이렇게 무역 상대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내수도 우리 국내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서요 면세점도 신설했고 또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이렇게 단체 비자 이런 수수료도 면제하고 심지어 왜 그 코리아 세일 이렇게 페스타 이렇게 페스타 한 두세 달 전에 했던 그거 있었잖아요, 그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것도 중국 명제를 맞춰서 우리가 이것을 했을 정도로 국내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에서도 중국 의존도, 중국을 상당히 의식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말려들고 예를 들면 사드 배치를 이것 때문에 철회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 못된 중국에 앞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죠. 이번 기회에 중국을 길들여야 됩니다. 길들여야 되는데 결국 앞에 일본, 노르웨이 이런 필리핀 이런 등등의 경제 보복을 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느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보면 필리핀. 자, 필리핀 아까 그 남중국의 영토 분쟁 때문에 중국이 필리핀의 바나나 수입을 금지하고 필리핀으로 가는 중국 관광을 막아버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이제 필리핀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필리핀에 했던 것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 일본 등의 바나나 수출을 다변화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필리핀 바나나 진짜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엄청 쌌거든. 원래 필리핀 바나나가 싼 데다가 갑자기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더 쌌죠.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필리핀 바나나 엄청 먹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필리핀 관광을 중국이 금지하니까 또 필리핀에서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 이런 쪽으로 필리핀 관광객을 굉장히 유치를 많이 했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필리핀 관광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필리핀 관광이 많이 가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부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도 이렇게 필리핀에 많이 보내죠. 영어 배우게 한다고 그죠? 하여간 그때부터 필리핀 관광이 우리 한국의 필리핀 관광이 활성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노르웨이를 한번 볼까요? 자, 노르웨이 연어를 중국이 수입을 금지했던 그때가 아까 이야기했죠. 중국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였을 때예요. 근데 그것이 그 이후로 중국 수입을 막아버렸으니까 30%로 급락했죠. 거의 망한 수준이죠. 망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노르웨이의 연어 수출액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면 그 비결이 역시도 수출 다변화입니다. 중국에 굴복하지 않고 중국의 어떤 그 노르웨이산 연어 수출을 유럽연합이나 EU 또 한국 이런 쪽으로 새로운 시장을 막 개척했죠. 우리 연어도요, 노르웨이산 연어도 그때 한국에서 노르웨이산 연어를 굉장히 싸게 먹었었어요. 또한 이 중국으로 바로 수출하지 않고 홍콩을 통한 대중국 우회 수출 전략을 동시에 들죠. 바로 이제 노르웨이에서 바로 가져오는 것들은 중국이 막았으니까 홍콩에 팔고 홍콩에서 중국으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우회 수출 전략도 이제 병행했던 거죠. 그 결과 중국이 깨갱갱 이제 두 손 들고 지금은 다 언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었지 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어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이게 일본이 참 대단한 나라인데요.
아까 이제 중국산 히토류, 중국 애들이 히토류를 일본 전자제품의 90%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거의 일본 이렇게 중국 히토류를 쓰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수출을 금지시키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으니까 그때 일본도 이제 바짝 긴장해가지고 히토류의 수입선을 다변화를 했죠. 그래서 인도나 베트남, 호주 하고 협력해서 히토류 광산을 개발하고, 또한 당연히 이거는 뭐 WTO에 어긋나는 거니까 이제 제소해서 이제 이기기도 하고요. 그 결과로 일본 중국 수입 의존도가 50%로 떨어지고요. 히토류를 대체하거나 또는 재활용하는 기술이 확보된 거예요. 뭐 그 궁하면 통한다고, 어떻게든 또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를 오히려 일본이 얻은 거죠. 결과적으로 중국산 히토류 가격이 떨어지고요. 물량도 또 물량도 옛날에 90%나 점하다가 50%로 절반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결과적으로 중국도 그로 인해서 깨갱깽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번 기회 우리 한국도 못된 중국 얘들 버릇을 고쳐야 돼요.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핵심 뭡니까? 조금 전에 몇 가지 여러 나라들의 그 사례들을 이야기하면 첫째 수출도 우리나라 다변화해야 되고요. 두 번째 관광객 역시도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자 명동도 우리 화장품 품질 좋아요. 그것을 뭐 중국 애들한테만 팔려고 하지 말고 더 품질을 개선해서 유럽이나 다른 외국인들 일본이나 이런 쪽에 더 다변화시켜야 되고 혁신산업 이런 쪽에 어떤 기술 경쟁력도 강화시켜 나가야겠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안타까운 그 문제,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에 쪽팔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IT나 이런 분야에서 특히 뭐 전기자동차 이런 쪽에서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어요. 금융 쪽에 핀테크 이런 쪽도 핀테크 세계 500대 기업에 중국 기업은 몇 개가 있는데 한국은 없어요.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자존심 상해해야 되는 거죠. 요즘 뭐 4차 산업 이런 이야기들이 뭐 대선 주자들 입에서 나오는데 이걸 늦었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쪽들을 해서 우리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더욱더 바짝 긴장하면서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 중국의 무역 뭐 보복이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참고 있지, 제대로 한번 맞짱 한번 떠볼까라고 하면 우리가 질 것도 없어요. 자, 누가 이기나 볼까요? 첫 번째 따져볼게요.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사업이 부진해지면요, 중국이 실업률이 증가해요. 자,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이 직원들이 대다수 누구죠? 중국 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국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중국 애들이 그죠? 쫓아내야 되잖아요. 고용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겠죠. 또 중국 내에 지자체 개발 사업,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게 지역이 개발되려면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외국인들 투자를 막 유치하려고 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의 기업이 좋지 않으면 뭐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지자체 개발 사업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고, 한국 소비자들의 중국 여행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 상품 불매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걔들만 한국 여행 안 가고 뭐 한국 상품 뭐 불매 운동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중국의 2010년, 17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가 당초 한 7%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6.5%로 0.5% 떨어졌어요. 지난해보다 하락했는데 0.5%가 뭐 클까? 아니요. 중국은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0.5%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해보다 하락했다는 것이 굉장히 나쁜 징조죠. 그런 와중에 한국 기업이 사업 부진해도 중국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한국 기업이 어떤 이렇게 중국의 지방자치제 어떤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또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 여행을 가지 않고, 더군다나 중국 상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면요, 이게 심각합니다. 중국한테도. 실제로 지난해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 투자가요, 중국 기업보다 많아요. 두 배나 많아. 두 배나 많은 44억 달러나 한국 기업이 중국 현지에 투자했고요. 근데 이것을 뭐 중단해 봐봐요. 또 중국을 가장 많이 찾는 외국 관광객 1위가 어느 나라겠어요? 한국인입니다. 지난해 한국이네요.
중국인들만 한국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역시도 중국을 가장 많이 여행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안 가면 우리가 이게 뭐 반한 뭐 중국 애들이 반한 감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반중 감정을 가지고 안 가기 시작하면 이제 맞짱 뜨면 결코 우리가 중국이 유리한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는요, 자, 누가 이기는가 볼까요? 세 번째, 결정적으로는 중국의 가장 큰 돈벌이 수단이 뭡니까? 가공무역입니다. 자, 알다시피 중국은 수출 국가예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 수출하는 나라, 그 수출하는 형태가 가공무역이라는 거죠. 이 가공무역은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든 다음에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무역 방식인데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뭐, 포니, 현대자동차에서 미국에 수출한 첫 번째 자동차 이름이 포니였어요. 포니, 조랑말. 포니였는데, 포니 자동차인데, 이 포니 자동차가 껍데기만 사실은 한국 거였고, 만들기만, 조립만 한국에서 했지, 그 속에는 뭐 거의 모든 부품이 일본산이었어요.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거의 한 2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부품을 우리가 부품 생산, 그때 기계 기술이 우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계 이 부품들이 일본에서 가져왔어요. 그런 가공무역을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중국 가공무역의 속사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중국 수출의 4분의 1이 가공무역인데요. 이 가공무역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것이 어느 나라 제품들이냐, 어느 나라 부품들이냐, 한국산이에요. 이 한국산 이게 부품과 이 소재들이 품질이 뛰어나는 대신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 부품 소재들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지금 중국 가공무역의 현실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중국 가공무역의 핵심 중간재 45% 거의 절반이죠. 이것이 한국 기업 제품들 쓰고 있고요. 특히 그 미국에 수출하는 그 휴대전화, 뭐 중국의 휴대전화들이 요즘 이게 휴대폰들이 잘 나가잖아요. 그 가운데 그런 전기기기의 65% 거의 뭐 대부분 65%는 한국산 부품들이에요. 섬유와 의류 분야는 60%가 한국 기업 제품을 중간재로 씁니다. 자, 아까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해버려서 일본 전자제품에 중국산 히토류가 90%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예 엿먹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이런 그 중국의 가공무역의 핵심 부품을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딱 한 달간 중지해버려봐요. 한 달간 중단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중국 수출이 그냥 스톱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지금 참고 있을 뿐이지. 한 달만 우리도 수출 안 해버리면 중국이 일본에 히토류 수출 안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이 한 달만 중국에 부품 수출을 안 해버리면 중국이 그냥 뻗어요. 중국이 난리 납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이 부품 수출을 중단하면 중국은 망한다. 이것을 중국 애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보복은 사실은 투자 기회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이 중국의 이런 경제 보복이 오래 가지 못한다 하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경제 보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맞짱 뜨자, 한번 해보자,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 결코 중국이 유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 경제 보복은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투자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요. 중국 경제 보복 때문에 외형적으로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화장품 기업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모레지,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쪽들이죠. 또 여행 관련 기업들이에요. 하나투어 이런. 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뭐 롯데 쇼핑, 롯데 유통, 뭐 롯데제과 이런 쪽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특히 이제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은요,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그 매출 또 이익 이런 것들 들여다보면 중국 비중이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화장품 기술들이 좋아서 세계 각국으로 많이 팔려 나가고 있죠. 중국 시장이 크니까 그런 이제 뭐 가시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지만 중국 시장이 주는 어떤 이렇게 흑자 이런 규모들이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경제 보복 아까 이야기했죠.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많이 낙폭이 많이 과대한 많이 떨어진 이런 기업들에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 찬스라는 거죠. 서두에 이야기했죠. 돈은 언제 번다고요? 좋을 때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일 때, 나쁠 때, 그때 틈이 생기고 찬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오히려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중국의 경제 보복은 우리가 지금 일석이조로 삼아야 된다. 첫 번째는 이것은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서 못된 중국 이번에 버릇 고쳐놔야 돼요. 만만하게 한국을 보는데 이번에 중국 버릇 고쳐놔야 되고 길 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돈을 버는 일석이조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이번에 중국의 경제 보복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 또한 이것을 이용해서 돈도 버는 이런 일석이조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은 어디서 팔어?